아까 전에 이제 보신 게 이제 표기의 특징이랑 의문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요번에는 이제 문법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일단 현대어 풀이를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은 중세국어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는 거의 출제가 됩니다. 거의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모르는 말로 쫙 써놓고요. 밑에 뭘 주죠? 현대어 풀이를 줘요. 요번에도 나왔나? 요번에도 나왔나? 한번 봐보시면 되지. 내가 5일 문제를 한번 봐보면은 여기 15번에 출제가 됐네요. 15번에 봐보실래요? 15번 맨 밑에 15번에 보면은 막 모르는 말로 써놓고 현대어 풀이 해놨죠? 막 써놓고 현대어 풀이를 해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말이냐면 중세국어랑 현대어랑 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현대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났는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동일한 형식으로 좀 봐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현대어로 풀어놨습니다. 자,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라는 거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문자와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한자를 쓰고 있는데 한자는 우리말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맞지가 않으니까 통하지가 아니하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네,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못할 놈이 한월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쭉 읽고 있지만 얘랑 대응되는 애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일을 이제 어여삐 여겨,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맹그노니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하여 수이 니겨 쉽게 익혀 날로 쓰매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학교 2학년 때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종이 왜 호민정음을 창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글자랑 통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죠. 옛날에는 막 2살, 3살부터 천자문을 그렇게 외웠대요. 막 한자로 글 쓰고 이랬는데 대체로 다 어리석었잖아요. 양반들만 그랬고. 얘네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이거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겨서 새롭게 28글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글자 말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적혀 있을 테지만요. 여기 어떤 정신들이 들어있는지는 아시겠네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요거는 자주정신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했었죠? 자주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적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나랑은 달라. 나는 나 따로가 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겼대요. 거기 표시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애민정신 하나 적어줍시다. 애민정신. 새롭게 28글자를 만든대요. 요거는 새로 만드는 거니까 창조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정신. 그리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며 편안하고자 할 따름이래요. 쉽게 익히고요. 편안하게 한대요. 옛날 양반들 같은 경우에
안 좋아했었는데 우리 세종대왕님은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해서 쉽고 편안하게 실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실용정신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각 부분이 어떤 정신들이 나타나는지 요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법의 차이부터 나와 있는데요. 어휘의 차이부터 한번 봐보는 걸로 할게요. 누구나 좋았을까?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어휘의 차이.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제 어휘가 다른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어휘가 다른 거를 유형을 나눠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는 형태가 달라진다. 형태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가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달라진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서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거 서르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서로로 변했죠. 그래서 얘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형태가 변화한 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르, 서로. 뭐 이거 말고도 마침내. 네, 이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가 없어지게 되면서 아나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것들은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의미가 변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3가지로 유형을 나눠주셔야 돼요.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의 이동이에요. 의미의 이동.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아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의미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어린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어린. 어린이 1번 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요. 어여삐, 어여쁘게 이 부분이 있어요. 어린, 어여삐. 일단은 요 정도만 한번 봐보게 되면요. 지금의 어린은 어떤 의미죠? 어린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나이가 어린. 나이가 적어요. 나이가 적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멍청이. 그럼 어여쁘다는 지금은 어떤 의미예요?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의미가 아예 달라진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미의 확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미의 확대. 얘는 이야기하는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의미의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거 반대로 의미의 축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의미의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대체적인 의미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수하다가 있어요. 원래 세자가 씻고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손이에요, 손. 원래는 손 씻는 것만 얘기했는데요. 우리 세수라고 하면 어때요? 얼굴 씻는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의 범위가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의 축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의미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저놈, 이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요건 어떤 남자들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 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남자 사람들을 의미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들을 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낮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전체 사람을 얘기하다가 일부만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 범위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의미의 축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가 변화한 양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볼게요. 어휘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중세 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는 형태나 의미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지의 현대어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현대 국어와 형태만 달라졌어요. 근데 반면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어휘도 있습니다. 어린 같은 어휘가 그러한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 이라는 의미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 이라는 의미였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일부만 얘기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의미의 이동, 확대, 축소까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어떤 어휘들이 해당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법의 차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차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사에 대한 내용이랑 모음조화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볼 부분은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가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주격조사. 주격조사가 뭐지? 그러니까 주어 뒤에 그죠. 주어를 만드는,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대의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가 있을까요? 현대에는 어떻게 있을까? 현대에는 이 주격조사들이 뭐랑 뭐가 있을까요? 현대에. 은은 우리가 안 된다 그랬대. 은은 보조사라고 했었죠. 은은 주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말고 그러면 은은 말고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이가가 있습니다. 그죠? 주격조사가 이가가 있었는데요. 이제 중세 국어로 오게 되면서 중세에는 이 이는 가는 없습니다. 가는 존재하지를 않고요. 요 이의 형태랑 요 짝대기 하나만 있는 이의 형태랑 아예 생략된 형태 요 세 가지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필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붙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음 뒤에 이가 붙습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받침으로 끝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렇게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음절 끝소리에 있는 애들 있죠. 그죠? 걔네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기면 뭘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현대에서 쓴다고 하면요. 우리는 요 애를 뒤로 넘기게 됩니다. 연음. 연음, 그 연음을 뭐라고 하죠? 연음은 발음을 하는 거고요. 걔네들을 연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어쓰기를 분철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요. 거듭쓰기는 중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이 연철을 뭐라고 했을까? 아까 전에. 분철은 끊어적기, 중철은 거듭적기, 연철은 이어적기라고 했었죠. 이어적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어적기, 그러니까 연철을 합니다. 그럼 형태가 어떻게 보일까요? 요 이는 잘 안 보이고요. 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요거. 말싸미 요 부분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얘는 요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다가 이 요렇게 겹쳐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어적기를 하니까 뒤로 가는 것일 뿐이지 요 형태가 이만 하나가 붙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자음 뒤에는 요 이의 형태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이의 형태가. 자, 그리고 자음이 없는 모음 애들로 가게 되면요. 이가 있고 이가 없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나 이를 가진 모음 뒤에는요.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왜 그럴까? 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네 형태가 어떻다고 했었죠? 요 이나 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아기라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아기 이라고 쓰는 거는 자음이 아니니까 안 되게 되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그어주게 되면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안 써요.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략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본 애들 중에서 얘가 있을까요? 요 형태를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에는 없어요, 없어. 지금 보는 거에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없기는 한데요. 나중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 할 때 보게 돼요. 뿌리 깊은은 뿌리 깊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뿌리가 깊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가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가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요 둘 중에 써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요 이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이외의 모음입니다. 요 이나 이를 가지지 않은 애예요. 얘는 이 뒤에다가 이를 붙여요.
근데 이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요. 합쳐서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는 할 바가 있어. 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할 바가 있어도. 여기에서 얘는 바로 끝났잖아요. 그럼 가가 있으니까 가를 써주면 되는데요. 얘는 가의 형태가 없어요. 가이라고 쓰지가 않아요. 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요. 바에다가 이를 쭉 가요. 어떻게 돼요? 배가 돼요. 배.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얘도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이셔도 그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예. 뭐뭐 이르고자 할 때가 있어도 홀 때이셔도 이게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은 할 바가 있어도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 바가랑 이 배랑 이제 대응을 시켜가지고요. 바에다가 원래 주격조사 가가 붙어야 되는데 가가 붙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이 중에서 바에다가 옆에다가 요 이를 쭉 거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를 나눠보면요. 바라고 하는 체언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격조사 이. 이런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거 필기해 주시면 돼요. 필기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또 있어. 주격조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봐보시는 게 좋겠죠? 그 한글로 해석이 다 돼, 일단?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일단은 한국말로 지금 현대어로 해석을 하는 거 먼저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들 기억을 했다가 우리 현대어로 해석하는 거 이제 같이 하고서 그 부분 이후에 순차적으로 한 번 더 봐보는 걸로 할게요. 주격조사는 현대에는 이 가가 있었는데 중세국어에는 가라고 하는 형태가 없고 이가 이나 이 짝대기 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였고요. 아니면은 이 이모음을 가진 애 뒤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시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예요. 목적격 조사. 자,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죠. 그죠? 현대에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뭐가 있었을까요? 목적어 만들어주는 거. 목적어.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면 목적어가 어디야? 너를이 목적어죠. 그래서 을들이 현대에서는 목적격 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세국어에서는요, 우리 을도 있지만요, 을을 말고 요 형태도 있었어요. 아래아를 가지고 있는 거. 알랄이라고 읽어볼게요. 그냥. 요 형태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모음을 쓸 때는 조화롭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체언에 조사가 붙거나 요때 그리고 어간이랑 어미가 붙을 때 요 안에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음의 종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붙이시면 되겠고요. 중성 모음은 중간이에요. 어디부터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양성이 뭔지 음성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이 양성에는요, 아래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뻗으세요. 오, 위쪽으로 뻗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뻗으세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양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성. 니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찌르고요. 오른쪽으로 찌르세요. 되시죠? 그래서 오아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음성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으가 있고요. 얘네들을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오는 우, 아는 어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해주시고요. 중성은 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는 상관없이 어디는 다 잘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체언이랑 조사가 만날 때, 어간이나 어미가 만날 때 맨날 그러진 않아요. 얘네 두 가지가 이제 만날 때는 요 끝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은은 뭐라고 했었죠? 음성 모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양성 모음인 아래아를 가진 애들을 넣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을은 아시죠? 받침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붙여요? 를. 그죠? 사랑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붙여요? 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중세국어로 바꾸게 되면은 끝에만 보시면 됩니다. 조사 앞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 돼요. 아죠. 아는 아까지는 뭐라고 했지? 냥 오른쪽이잖아. 양성이잖아요. 그죠? 얘는 양성이에요. 그럼 양성인 아래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래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 가면은 아래아가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모음 조화를 잘 지키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음 조화는요,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혼란스럽게 되고요. 현재는 일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촐랑촐랑 이런 거 있죠. 오와 이게 양성이잖아요. 출렁 얘는 음성 모음끼리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목적격 조사는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목적격 조사가 나오면 뭐가 또 떠올라야 돼요? 모음 조화가 무조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격 조사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게 될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하나만. 목적격 조사 있는 거. 목적격 조사 있는 거 뭐 있을까? 딱 하나만 찾아봅시다. 뜻을 있죠. 자, 여기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자, 일단 뭐 찾으셔야 돼요? 원래는 얘는 요거에다가 을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일단 그죠? 그럼 우리 이어적기 나타났구나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나를 보고서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뭐예요? 비읍, 디귿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 해봐. 비읍, 디귿 뭐라고 했었지 우리? 자, 단어의 첫 마리에 자음이 여러 가지가 와요. 단어의 첫 머리, 첫 머리, 머리 두, 자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음군,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봐주셔야 돼요. 목적격 조사가 있는데요.
음성이네요, 음성. 목적격 조사, 몸 조화까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딱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뜻을 할 때 지금 보시면은 뜻을 옆에 점도 찍혀있네요. 이 점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왼쪽 좀 해. 성조 표시하는 무슨 점? 방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성조 표시하는 방점도 있었다, 방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기억을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요 세종거세 훈민정음을 부분 나눠보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 나오면 무조건 몸조화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볼 수 있는 게요. 세 번째로 관형격 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관형격 조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형어는 뭐냐면요, 체온을 꾸미는 조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사랑이 있으면요, 나가 사랑을 꾸미려면 우리가 이 중간에 뭐 넣어야 되죠? 나 뒤에다가 나가 사랑을 꾸미고 싶어. 나의 사랑 하고서 의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 의가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관형격 조사가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옛날로 가게 되면요, 중세로 가게 되면요, 얘의 형태가 의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의의 의네요. 그럼 몸조화 지키려면 뭐도 있어야 돼? 몸조화 지키고 싶어. 양성으로 생긴 것도 있어야지. 양성의 대표적인 거 뭐 있지? 아래요. 그죠. 아래아를 넣은 애도 있어요. 아래아를 넣은 애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다른 시옷이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시옷도 있어요. 얘네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일단 두 개로 구분을 해봅니다. 두 개. 무정명사일 때랑 유정명사일 때로 나눠요. 혹시 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유무는 알겠지. 있고 없고잖아요. 정은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무정명사라고 하는 건요, 감정이 없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물들이 무정명사에 해당해요. 유정명사는 뭐냐? 감정이 있는 명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인격체들. 그리고 이제 동물들까지도 유정명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정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시옷을 써줘요. 그리고 유정명사 같은 경우에는 의나 아래아를 쓴 의를 써주게 되는데요. 얘는 뭐 따라서 쓰는 거야? 얘는 모음조와 따라서. 앞에가 양성이면은 아래아 써주시는 거고요. 앞에가 음성이면은 의를 써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에서도 세종과제 훈민정음에서도요, 관형격 조사를 쓴 게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제일 먼저 나와요. 뭐 나오죠? 나란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란 말씀이 할 때요, 시옷. 나라의로 해석이 되죠.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고요. 나라는 어때요? 감정 있나요? 없어. 무정명사기 때문에 시옷을 넣어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형격 조사를 한번 봐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건 부사격 조사긴 한데요. 부사격 조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에게도 있고요, 에서도 있고요, 뭐뭐로도 있고요, 뭐뭐와도 있고요, 과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서요. 의미별로 이름을 또 붙인 겁니다. 비교부사격 조사는요, 비교를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너와 달라. 다르긴 다른데 너와 달라요. 비교하는 의미를 갖죠.
여기에서 와 같은 경우가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는 와나 과가 비교부사격 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제일 먼저 뭐라 그랬지?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라고 얘기했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와과의 형태가 옛날에는 어땠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중국 뭐라고? 뒤에 봐보죠. 중국 뭐라고 써졌어? 거기 있어. 거기 뭐라고 써졌어? 옛날에는 중세에는 에라고 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중국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현대로 해석을 하면 중국과 달라요. 이 과에 대응되는 건 옛날에 에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에였다. 중세에는 이 에가 현대의 와, 과와 같은 비교부사격 조사로 기능을 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명사형 어미, 명사형 접사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지금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드릴 테니까 얘를 한번 해석을 해서 밑에다 적어 보시고요. 얘네에 해당하는 애들을 한번 같이 봐보는 걸로 할게요.